최재근의 장례는 조용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생애처럼 마지막 순간도 말없이 흘러갔습니다. 박정숙은 장례를 치른 뒤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선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열쇠가 낯설게 느껴졌고 문을 여는 일이 괜스레 망설여졌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익숙한 냄새와 함께 깊은 적막이 밀려들었습니다. 다녀왔어요.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인사는 곧장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안은 말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던 듯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거실 한쪽 안마의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늘 남편이 앉아 있던 자리였습니다. 옆 테이블 위에는 책이 엎어져 있었고 안경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며칠째 손대지 않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무나물, 가지볶음, 된장국 한 그릇.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지만 지금은 식어버린 기억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릇을 꺼내어 싱크대에 옮기고 나서도 쉽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워야 할 흔적인 줄 알면서도 아직은 그대로 두고 싶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쓰던 베개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레 끌어안았습니다. 남아있는 온기가 착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잠시 그 안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이 없으셨어요? 속으로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숙은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집안의 침묵이 단순한 상실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 침묵 너머에 아주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박정숙은 이불을 정리한 뒤 천천히 커튼을 걷었습니다. 햇살은 변함없이 들어왔고 창밖의 골목도 늘 보아오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창문을 꼭 닫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환기할 때도 창문을 반쯤만 열었고 외출할 땐 반드시 확인했습니다. 정숙은 멈춰서서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 때문일까 싶었지만 잠금 장치가 풀려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문득 거실로 나가보았습니다. 커튼이 다소 흐트러져 있었고 벽 쪽 책장 아래쪽 서랍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듯한 아주 미세한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느껴졌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묘한 기척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레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내용물이 어질러져 있진 않았지만 종이의 순서가 엇갈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리해두었던 서류 더미에서 낯선 손길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서류함 안에 넣어두었던 가족 사진도 순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장은 약간 구겨져 있었고 또 다른 사진은 뒷면이 바깥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무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욕실 안으로 들어가자 수건이 한쪽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 둘, 무언가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며 익숙했던 배치, 그 규칙이 조용히 깨져 있었습니다. 내가 기억을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놀라서 몸을 움찔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13분. 약속도 배달도 없는 시간입니다. 문 밖에는 모자를 눌러 쓴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눌한 한국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숙 님 맞으십니까? 저희는 국가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 없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정숙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이 돌아서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이방인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제야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무엇이 잘못되었던 걸까? 그날 이후 정숙은 본능적으로 문을 2번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도 꼭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남편의 이름을 속으로 몇 번이고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당신? 초인종 소리가 다시 울린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정숙은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날 이후 외출도 삼가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선을 그은 채 집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 선 이들은 2명이었습니다. 짧게 머리를 자른 중년 남성과 동양인이 아닌 서양인으로 보이는 장신의 남자. 둘 다 말없이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빠르게 스쳐 지나가 어떤 문구가 적혀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박정숙 님이시죠? 남편분 최재근 씨 관련해서 보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들은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말만 남긴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안은 국가보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접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은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더 이상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몸을 굳힌 채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뒤 그들이 타고 온 검은 차량이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유리창이 짙게 가려진 차량이었습니다. 번호판도 이상하게 낯설게 보였습니다. 익숙한 한국 차량과는 조금 다른 형식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난 뒤 정숙은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고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들이 다녀간 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정적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비둘기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렷했습니다. 국가보안? 무슨 말이람? 정숙은 숨을 내쉬며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등 위에 혈관이 도드라졌고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그가 살아온 시간을 혼자서 되짚는 일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정숙은 남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가 평생 숨겨온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자신도 그 일에 연결되어 버렸다는 것을 정숙은 느꼈습니다. 이제 이 일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언가 거대한 이야기의 입구에 선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박정숙은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문 밖으로 발을 내딛는 일조차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낮은 기침 소리에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누군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이후 어떤 소리도 반갑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문 앞엔 누구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선 계속해서 무언가가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남편의 사망 후 일주일째 되는 날 문틈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고 우체국 소인도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개인 전달용이라는 글씨만
붉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인쇄된 계약서 한 부와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고인의 신분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비밀 유지 계약서입니다. 이 문서는 사망 직후 유족에게 전달되도록 미리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본 계약을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종이를 넘기자 남편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사망일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단에는 관계자 고인과의 동거 배우자 박정숙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무엇을 누구에게 발설하지 말라는 것인지조차 모호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해온 일이 국가보안과 관련된 것이라면 자신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 하나는 너무도 분명하게 읽혔습니다.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들고 있는 두 손이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경고의 무게는 죽음보다 더 조용하고 무거웠습니다. 정숙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장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없었지만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겨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더 이상 남편의 죽음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왜 그런 계약서를 보냈는지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할 권리보다 더 이상 건드려선 안 된다는 예감이 마음을 감쌌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조용한 방식이었습니다. 박정숙은 더 이상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한 뒤로 마음속 어지러움도 서서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용하던 집안에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먼저 책장이었습니다. 정숙은 평소처럼 거실을 정리하다가 책장 맨 윗칸의 서류철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공무원 임용 서류와 연금 관련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서류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데 옮겨뒀었나. 기억을 더듬으며 서랍장과 작은 금고까지 열어보았지만 그 어떤 서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여권조차 없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서랍에 넣어뒀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공무원증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멍하니 서서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남편은 사진을 찍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늘 사진에 나오지 않으려 했고 단체 사진이 있으면 늘 가장자리에 서 있곤 했습니다. 그땐 그냥 조용한 성격이라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마치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남편이 쓰던 탁상용 수첩을 찾아봤습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 두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첩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없었고 전화번호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아주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일상, 정체, 기록. 마치 누군가 지운 것처럼 아니면 그가 스스로 다 지워놓고 떠난 것처럼 말입니다. 정숙은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얹은 채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문득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은 뒤
거실에서 핸드폰 화면을 가린 채 전화를 받았던 모습. 그날 이후 그의 표정은 어딘가 더 무거워졌고, 그날 밤 그는 혼자 서재에서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싶지 않다고, 이미 끝났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왜? 라는 질문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현관 쪽에서 툭 하고 낮은 소리가 났습니다.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국제 택배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면은 낡았고 빗물이 닿은 자국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스를 들고 들어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없었고 받는 사람은 박정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소도 정확했고 무엇보다 그 필체는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박스를 열자 3개의 봉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공증 확인 문서고 최재근. 두 번째, 도장이 찍힌 봉투 자필 유서. 세 번째는 크기가 작은 누런 봉투. 아무런 문구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하나하나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유서 봉투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작은 편지 봉투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촉감이 낯익었습니다. 종이의 결, 글씨의 간격, 그리고 도장의 위치까지. 이건 그 사람의 손길이 분명했습니다. 정숙은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걸 지금에서야 보내는 이유가 있겠지요. 식탁 위 봉투들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듯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유서 봉투는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손끝으로 종이를 뜯으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상단에는 공증인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왼쪽 상단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일. 그가 세상을 떠나기 4개월 전의 날짜였습니다. 첫 줄은 간결했습니다. 본 유언장은 고인의 사망 확인 이후에만 열람할 수 있으며 공증번호 1743-982K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그의 친필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박정숙에게 나의 전 재산을 상속합니다. 이 결정은 오랜 시간 깊이 고민한 끝에 내린 것입니다. 나는 한국 정부에 소속된 정식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평생 해온 일은 미국 정부의 비공식 정보 활동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이유는 누구보다도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 정체가 노출된 이후 모든 걸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 어떤 선택보다 고통스러웠지만 그것만이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손글씨로 적힌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위스 7위 UBS 은행 계좌번호 317-829-0 모든 잔액은 박정숙 앞으로 이전됩니다. 이 계좌에는 마지막 계약에 대한 보상금이 들어 있습니다. 정숙은 봉투 아래 깔려있던 작은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는 노랗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아직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아직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숙은 유서도 편지도 천천히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숨소리만이 조용히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분명히 지금 여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서랍 위에 올려놓은 유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니?
아들은 조용히 유서를 들춰보았습니다. 한 장, 두 장, 그리고 맨 마지막 계좌번호가 적힌 부분을 유심히 읽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야. 지금 이건 진짜 중요한 서류야. 정숙은 아들의 도움을 받아 유서가 진짜인지 확인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창구에 앉은 직원은 유서를 찬찬히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 문서 맞습니다. 남편분이 남기신 유언장이고 이건 어머니 앞으로 전달되도록 돼 있어요. 며칠 후 집으로 유서가 정식으로 확인되었다는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그제야 정숙은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이게 진짜였네. 다음은 외국 은행에 보낼 준비였습니다. 아들은 프린터에서 유서를 뽑고 서류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거 다 영어로 번역해야 해. 그리고 나라에서 확인 도장도 받아야 하고.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안 해도 돼. 내가 같이 해줄게. 이거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잖아.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류가 다 준비된 날, 아들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그 은행의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파일들을 하나씩 첨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버지가 남긴 계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보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틀 뒤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계좌 확인되었습니다. 남기신 자료는 검토 중이며 추가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아직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있었네, 진짜로 있었네. 그녀는 아주 작게 중얼이며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마지막까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본 계좌는 실제로 존재하며 법적 상속인 본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스위스 본점으로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메일을 읽고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자. 엄마 혼자 가는 일 아니야. 처음 타보는 국제선 비행기. 창밖의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렸고 정숙은 말없이 손에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올리자 창문 밖 풍경이 작아지고 멀어졌습니다. 안내방송은 영어와 한국어가 섞여 나왔고 낯선 언어는 마치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헤드폰을 건네주었고 정숙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기댔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공항. 낯선 도시의 아침은 조용하고 무거웠습니다. 정숙은 아들과 함께 은행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은 차갑고 묵직했고 유리문 뒤로 서류를 정리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습니다. 앉아 계세요. 동행한 통역사가 정숙 옆에 앉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곧 안내 직원이 다가왔고 서류를 받아들고 직원에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짧은 외국어 대화가 오갔고 통역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고객님 남편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조회 중이라고 합니다. 정숙은 가방을 꼭 쥔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창구 직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통역사가 다시 정숙을 향해 말했습니다. 계좌는 실제로 존재하고 수신자란에 박정숙이라는 이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일 믿어야 하는 순간이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통역사가 멈칫하며 숨을 고르고 전했습니다. 현재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은 200만 스위스 프랑. 한국 돈으로 약 30억 원 정도라고 하네요. 정숙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말을 잃은 채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들은 무거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구에 앉은 직원이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역사가 마지막으로 정숙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문서들에 서명하시면 상속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정숙은 서서히 펜을 들어 천천히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그 사람의 삶을 되짚듯이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 정숙은 창밖으로 보이는 산맥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자리에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 말이면 지금은 충분했습니다. 스위스를 떠나는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 자리에 앉은 정숙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기내는 말없이 잔잔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여전히 그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스위스 은행에서 받은 문서와 그 사람의 유서, 그리고 오래된 손글씨 편지 한 장. 정숙은 아직 그 편지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도 공항 대합실에서도 그녀는 종이의 가장자리만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제서야 조금 읽을 용기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기내가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살며시 펼쳤습니다. 종이는 조금 노랗게 바랬고 글씨는 조심스럽게 써내려간 듯 한 획 한 획이 깊었습니다. 정숙, 내가 가장 많이 미안했던 건 내 곁에 있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던 거야. 말하지 않아서 당신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믿고 싶었어. 나는 그저 당신이 평범하게 늙어가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싶었을 뿐이야. 정숙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알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혹시 몰라서 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전하고 싶었어. 사랑했습니다. 내 모든 날을 걸고.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슴 한쪽이 조용히 뜨거워졌습니다. 창밖의 구름 너머 햇살이 살짝 비쳤고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레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아들은 옆자리에서 조용히 졸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의 어깨에 살짝 머리를 기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확인할 것도 묻고 싶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 누구보다 깊은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